서울의 심장부. 가장 높은 곳에서 밤의 스카이라인을 굽어보는 스카이킹덤 호텔의 그랜드 크리스탈 볼룸은 대한민국 상류층의 축소판이었다. 거대한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빛은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처럼 부서져 내렸고, 그 아래에서는 값비싼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권력과 부의 향기가 공기 중에 은은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재계의 거물들, 정계의 실세들, 그리고 그들의 화려한 배우자들이 모여 미소와 악수를 나누는 이 밤의 주인공은 단연 진성그룹의 후계자 강지훈이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그림자처럼 조용하지만 결코 존재감이 옅지 않은 여자 서유진이 서 있었다. 강지훈, 그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다. 수려한 외모, 명석한 두뇌,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쥐고 흔드는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왕국까지. 오늘 밤 그는 서린아트센터의 서관장 가문의 외동딸 서유진과의 약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자신의 왕국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려 하고 있었다. 완벽한 그림이었다. 재계 1위와 전통 있는 문화계 명가의 결합. 모두가 이상적인 비즈니스 파트너십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지훈은 완벽한 맞춤형 턱시도를 입고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의 입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는 그의 짙은 눈동자까지는 닿지 않았다. 그는 능숙하게 축하 인사를 받고 농담을 건네고 미래에 대한 덕담에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잘 짜인 각본 위의 연극처럼 자연스러웠다. 그의 옆에 선 유진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한 장식 하나 없이. 오직 그녀의 단아한 선과 맑은 분위기만이 드레스를 빛내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처럼 소리내어 웃거나 대화를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옅은 미소를 짓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아하고 기품이 넘쳤다. 강전무, 정말 축하하네. 서유진 양 같은 현숙한 규수를 얻었으니 진성그룹의 미래는 더욱 든든하겠어. 한 늙은 정치인이 기름진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은 익숙하게 응대했다. 과찬이십니다. 의원님, 유진 씨가 저에게는 과분한 사람이죠. 그는 말하면서 유진의 허리를 가볍게 감쌌다. 계산된,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였다. 유진은 그 손길에 아주 미세하게 몸을 굳혔다가 이내 이완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 약혼은 사랑이 아닌 필요에 의한 결합이라는 것을, 기울어가는 서린아트센터를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마지막 카드였고, 문화 사업으로의 확장을 노리는 진성그룹의 전략적 선택이었다. 그녀는 그 거래의 가장 중요한 일부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희망이 있었다. 강지훈이라는 남자. 그는 차가웠지만 무례하지 않았고 비즈니스죄에 있어서는 냉철했지만 비열하지 않았다. 어쩌면 이 정략적인 관계 속에서도 아주 작은 온기, 서로에 대한 존중 정도는 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녀는 그가 가끔 보여주는 스쳐 지나가는 듯한 배려 속에서 그런 가능성을 찾으려 애썼다. 연회장에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감미로운 왈츠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약혼 발표의 하이라이트. 두 주인공의 첫 댄스 시간이었다. 지훈은 유진에게 손을 내밀었고 유진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단단했지만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플로어 중앙으로 나아갔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쏟아졌다. 지훈은 능숙하게 리드를 했고 유진은 물 흐르듯 그의 스텝을 따랐다. 가까이서 마주한 그의 얼굴은 조각상처럼 완벽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그녀를 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녀 너머에 어딘가를 향해 있었다. 마치 그녀를 투명한 유리처럼 통과해서 보고 있는 듯한 공허한 눈빛이었다. 피곤해 보여요. 유진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음악 소리에 묻힐 만큼 작았지만 지우는 들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익숙하니까. 그의 대답은 간결하고 사무적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의 대화가 오가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그들은 완벽한 한 쌍의 연인처럼 춤을 췄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사람들은 감탄했다. 하지만 유진은 느낄 수 있었다. 자신과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결코 좁혀지지 않을 투명한 벽을. 그 벽은 너무나도 견고해서 그녀의 작은 희망 따위는 부딪혀 산산조각 날 것만 같았다. 춤이 끝나고 두 사람이 다시 단상 옆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그랜드 크리스탈 볼룸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두의 시선은 단상 위에 두 사람에게 쏠려 있었기에 그 문으로 들어서는 가냘픈 인형을 처음부터 주목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 인형은 마치 자석처럼 정확히 한 사람의 시선을 끌어당겼다. 강지훈, 그의 모든 움직임이 순간 정지했다. 샴페인 잔을 들려던 그의 손, 옆 사람의 말에 예의상 미소를 짓고 있던 그의 입술, 모든 것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흔들리고 있었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그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따라갔다. 문 앞에 서 있는 한 여자, 화려한 연회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다. 낡아 보이는 하얀 원피스에 어깨에는 작은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긴 머리는 정돈되지 않은 채 흘러내려 창백한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붉어진 눈시울과 세상의 모든 상처를 짊어진 듯 위태롭게 떨리는 입술. 그녀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방어막이라도 있는 듯 오직 단상 위에 강지훈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연회장에 술렁임이 번지기 시작했다. 저 사람 누구지?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혹시 배우 윤아린 아니야? 윤아린 몇 년 전에 갑자기 은퇴하고 사라졌던 강전무의 첫사랑이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잖아. 속삭임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유진의 귓가에 박혔다. 윤아린, 그녀도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이름이었다. 지훈이 유일하게 마음을 주었던 여자. 그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사랑했던 여자. 하지만 어느 날 홀연히 그의 곁을 떠나버렸다는. 그래서 그의 마음의 깊은 상처와 지독한 집착을 동시에 남겼다는 전설 속의 그녀. 할인의 입술이 작게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회장의 소음에 묻힐 만큼 작았지만 지훈에게는 천둥처럼 들렸다. 지훈 씨, 그 한마디에 지훈을 올가매고 있던 모든 이성과 통제력이 끊어졌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옆 테이블에 아무렇게나 내려놓았다. 잔이 넘어지며 맑은 소리를 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움직였다. 자신의 약혼녀인 서유진을 그 자리에 혼자 남겨둔 채 수백 명의 하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들의 약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앞에서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오직 윤하린을 향해 걸어갔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유진의 세상에는 오직 두 사람의 모습만이 남았다. 자신에게서 멀어져 가는 지훈의 단단한 등, 그리고 그를 향해 위태롭게 서 있는 할인의 가녀린 모습.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연인들이 마침내 재회하는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비극적인 사랑의 주인공들, 그리고 자신은 그 완벽한 그림을 방해하는 이물질, 철저한 이방인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는 동정, 혹은 조롱의 빛을 띠고 그녀에게로 향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한 약혼식의 주인공이 순식간에 가장 비참한 조연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시리고 아팠다. 하지만 유진은 울지 않았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꼿꼿이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지훈에게 닿은 할인의 모습에 고정되었다. 할인은 지훈의 품에 안기듯 쓰러졌고 지훈은 그녀를 단단히 부축했다. 그리고 유진은 보았다. 다른 사람들은 아마 놓쳤을 아주 찰나의 순간을. 지훈의 품에 안겨 고개를 묻은 할인의 입꼬리가 아주 희미하게 승리의 미소를 그리고 있는 것을 그 순간 유진은 깨달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계산된 습격이다. 자신의 가장 빛나는 날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연극. 지훈은 할인을 부축한 채 그녀에게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고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쿵, 육중한 문이 다시 닫히고 두 사람은 사라졌다. 연회장에는 어색한 침묵과 당혹스러운 술렁임만이 남았다. 버려진 신부. 모두가 그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유진은 손에 들린 차가운 샴페인 잔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왼손 약지에서 빛나는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그것은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굴욕의 족쇄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차가운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다. 심장이 아픈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아픔보다 더 큰 것은 배신감과 분노였다. 강지훈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을 이토록 무력하게 만든 이 상황에 대한 분노. 폭풍은 이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폭풍에 휩쓸려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 폭풍을 길들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 것이다. 유진은 굳게 담은 입술 새로 나지막이 오직 자신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읊조렸다. 강지훈 씨, 당신은 오늘 인생 최대의 실수를 한 거예요. 그것은 버려진 여자의 나약한 원망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맹수가 내뱉는 차가운 전쟁의 서막이었다. 약혼식이 열렸던 스카이킹덤 호텔의 화려함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인 양. 강지훈과 서유진의 신혼집이 될 예정이었던 평창동의 대저택은 차가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저택은 완벽했다. 세계적인 건축가의 손에서 태어난 모던한 외관, 최고급 자재로 마감된 실내, 그리고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통유리창까지. 하지만 그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 거대하고 텅 빈 상자일 뿐이었다. 서유진은 운전기사가 열어주는 차문을 통해 내려 홀로 그 상자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뒤따라 들어온 집사와 고용인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의 눈치만 살폈다. 그들의 시선에는 어색함과 동정이 뒤섞여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의 새로운 안주인이 될 사람으로 축복받았던 그녀는 이제 동정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모두 퇴근하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녀는 누구의 위로도 동정도 필요 없다는 듯 단호했다. 고용인들이 쭈뼛거리며 흩어지자 저택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유진은 하이힐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걸었다. 발끝에서부터 전해져 오는 냉기가 심장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다.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TV 화면에서는 방금 전의 소동이 속보로 타전되고 있었다. 진성그룹 강지훈 전무, 약혼식장에서 첫사랑과 충격 재회, 세기의 약혼식 파국으로 끝나나 홀로 남겨진 서유진. 그녀의 행방은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약혼식장에서 망연히 서 있던 자신의 모습과 강지훈이 윤아린을 부축해 사라지던 장면이 쉼없이 반복 재생되었다. 세상은 그녀의 불행을 가장 맛있는 가십거리로 소비하고 있었다. 유진은 리모컨을 들어 소리 없이 TV를 껐다. 화면 속의 비참한 여자는 자신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녀는 소파에 몸을 묻는 대신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만 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그녀의 마음을 비추지는 못했다. 그녀는 강지훈을 기다렸다. 그가 돌아와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변명이라도 하기를, 하다못해 비겁한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자신을 이렇게까지 철저히 짓밟은 이유를 설명해 주기를 바랐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강남의 한 최고급 병원 HBIP 병실에 있었다. 윤아리는 링거를 맞으며 하얀 병원 침대에 인형처럼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위로 눈물이 방울져 흘러내렸고 그녀는 가녀린 손으로 지훈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다. 미안해. 지훈 씨, 내가 오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냥 마지막으로 당신 얼굴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서.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확인하고 조용히 떠나려고 했는데 내가 모든 걸 망쳐버렸어. 할인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애처로웠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의 삶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토해냈다. 그녀를 스폰서 삼아 이용하려던 소속사 사장, 그녀를 괴롭혔던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피해 도망쳐야 했던 자신의 신세.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그녀는 철저한 피해자였고 세상은 그녀를 해치려는 가해자들로 가득했다. 지훈은 굳은 얼굴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과거, 그가 그토록 지켜주고 싶었던 여자가 이렇게 망가져서 돌아왔다. 그가 없던 시간 동안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상상하자 심장이 칼로 베이는 듯한 죄책감이 몰려왔다. 유진에게 한 짓에 대한 미안함은 할인을 향한 연민과 보호 본능 아래 순식간에 묻혀버렸다. 그에게 서유진과의 약혼은 처음부터 비즈니스였지만 윤아리는 그의 인생 유일의 진심이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이제 내가 옆에 있을 테니 다시는 너 혼자 아프게 두지 않을 거야. 지훈은 할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약속했다. 그의 눈에는 과거에 대한 미련과 현재의 연민이 뒤섞여 이성적인 판단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있었다. 그는 할인의 눈물이 모두 계산된 연기라는 것을, 그녀의 가녀린 소나귀에 얼마나 날카로운 발톱이 숨겨져 있는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 지훈은 마침내 평창동 저택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둠 속에서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서 있는 유진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녀는 그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않았다. 그 고요함이 지훈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차라리 그녀가 소리를 지르고 뺨이라도 때리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안 웃었네요.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처럼 차갑고 투명했다. 그 여자는 괜찮아요. 자신을 버리고 간 남자를 향한 첫 질문이 그의 새로운 여자의 안부라는 사실에 지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었다. 병원에 입원했어. 몸이 많이 상했더군. 그렇군요. 유진은 짧게 대답하고는 돌아섰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눈빛은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서늘한 통찰력을 담고 있었다. 할 말이 있어서 기다렸어요. 나도 할 말이 있어. 지훈은 마음을 다잡았다. 이왕 이렇게 된 것, 더 이상 질질 끌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차가운 가면을 썼다. 이 결혼, 없던 일로 해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일말의 미안함이나 망설임도 담겨있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였다. 그는 유진이 충격을 받거나 매달리거나 적어도 분노를 터뜨릴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유진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아주 희미하게 조소에 가까운 미소를 입가에 띄었다. 예상했던 대답이네요. 이유가 뭐죠? 그 여자 때문인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 결혼은 당신에게 그 정도 가치밖에 없는 것이었나요?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양심을 찔렀다. 지우는 그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 하린이에겐 내가 필요해. 그리고 난 유진 씨를 사랑하지 않아. 기만하면서까지 당신과 결혼할 수는 없어. 기만이라는 단어가 유진의 귀에 박혔다. 마치 그녀를 위해 내리는 고결한 결정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의 위선에 헛웃음이 나왔다. 사랑기요, 우리가 언제 사랑을 이야기했던가요? 강지훈 씨, 이건 거래였잖아요. 당신네 진성그룹과 우리 설인 아트센터에 당신은 거래를 파기하려는 겁니다. 아주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방식으로요. 돈 문제라면 걱정하지 마. 설인 아트센터에 대한 지원은 약속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해줄 테니 지우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한 상속자의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그 순간 유진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미련마저 산산조각 났다. 이 남자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받은 모욕과 상처의 가치를 고작 돈으로 환산하고 있었다. 됐어요. 유진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천천히 왼손을 들어 약지에 끼워진 다이아몬드 반지를 빼냈다. 한때는 작은 희망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굴욕의 증거가 되어버린 그 반지를. 알겠습니다. 강지훈 씨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죠. 그녀는 반지를 거실 중앙의 유리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쨍! 하고 맑지만 차가운 소리가 거실의 침묵을 갈랐다. 당신이 오늘 버린 게 단순한 약혼녀 한 명이 아닐 거라는 사실만 알아두세요.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것을 당신 손으로 내버린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유진은 그에게 등을 보인 채 2층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홀로 남겨진 지우는 테이블 위에 놓인 반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찜찜함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그는 애써 그 감정을 무시한 채 저택을 빠져나왔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유나린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방으로 들어온 유진은 문을 잠갔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를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끈이 끊어졌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주저앉았다. 참아왔던 숨을 거칠게 토해냈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그 대신 속에서부터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느낌에 황급히 화장실로 달려갔다. 결국 그녀는 변기를 붙잡고 모든 것을 개원했다. 저녁 내내 제대로 먹은 것도 없는데 위에까지 쏟아낼 듯한 헛구역질이 계속되었다. 스트레스가 극심해서일 거라고 생각했다. 이 끔찍한 밤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속을 개워내고 지쳐서 거울 앞에 섰을 때 문득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몇 주 전부터 느껴졌던 미미한 피로감. 그리고 예정일이 지났음에도 소식이 없는 생리. 설마 아닐 거야. 그저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욕실 수납장을 열었다. 며칠 전 만약을 위해 사두었던 임신 테스트기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아니야. 아닐 거야. 그녀는 몇 번이고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지만 손은 이미 테스트기를 뜯고 있었다.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그녀는 눈을 들어 결과를 확인했다. 결과창에는 선명하고도 잔인한 두 줄이 그어져 있었다. 임신. 유진의 손에서 테스트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쿵 하는 작은 소리가 그녀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텅 빈 눈으로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 겁에 질린 눈동자.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뱃속에는
방금 전 자신을 가장 비참하게 버린 남자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차가운 약속의 밤은 그렇게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을 잉태한 채 깊어가고 있었다. 차가운 욕실 바닥의 냉기가 온몸으로 스며들었다. 서유진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시간 감각이 마비된 채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떨어진 임신 테스트기에 고정되어 있었다. 선명한 두 줄. 그것은 새로운 생명의 증표이자 지독한 족쇄의 낙인이었다. 처음에는 거대한 절망감이 해일처럼 그녀를 덮쳤다. 하필이면 왜 지금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순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 남자와 다시 엮여버렸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강지훈에게 알려야 할까? 그 생각을 하자마자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 남자의 반응은 불보듯 뻔했다. 그는 아마 놀라겠지만 기뻐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이를 자신의 또 다른 소유물 혹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길 터였다. 두둑한 돈 봉투를 내밀며 아이를 지우라고 하거나 혹은 서씨 가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들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든 아이는 축복이 아닌 거래의 대상이 될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가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까? 아버지의 노여워하는 얼굴과 어머니의 눈물이 눈앞에 선했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비난을 받을지도 모른다. 어떻게든 강지훈과 다시 엮어 아이를 빌미로 무너진 약혼을 되돌리려 하실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누구의 꼭두각시도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아니, 처음부터 단 하나뿐이었다. 이 아이는 온전히 그녀의 것이다. 그녀가 홀로 지켜내야 할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였다. 그 결심이 서자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차가운 이성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이곳에 머무는 한 그녀는 영원히 강지훈에게 버림받은 비련의 약혼녀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할 것이다.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녀는 사라져야만 했다. 완벽하게 누구의 기억 속에서도 찾을 수 없도록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욕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치밀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먼저 이 저택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강지훈이 사준 값비싼 옷들, 보석들, 가방들, 그가 베푼 동정이나 과시의 산물들을 단 하나도 가져가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자신의 원래 소지품 몇 가지만을 챙겼다. 낡은 책 몇 권, 노트북, 그리고 평범한 옷가지들, 그리고 그녀는 아무도 그 존재를 모르는 통장 하나를 챙겼다. 그것은 그녀의 외할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이었다. 총명하고 시대를 앞서갔던 외할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유진에게 조용히 경제와 투자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다. 여자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어야 한다는 할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유진은 서유진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수년간 조용히 자신만의 부를 축적해왔다. 그녀의 섬세한 예술적 감각은 냉철한 시장 분석 능력과 결합하여 놀라운 시너지를 냈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비밀 계좌에는 상당한 자금이 쌓여 있었다.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무기이자 희망의 발판이었다. 날이 밝기 전 유진은 2통의 편지를 썼다. 부모님께는 잠시 머리를 식힐 시간이 필요해요. 제 걱정은 마시고 찾지 말아주세요. 때가 되면 돌아올게요라는 짧은 안부만을 남겼다. 그분들을 더 큰 충격에 빠뜨리지 않기 위한 최선의 배려였다. 그리고 또 한 통은 거실 테이블 위
그녀가 벗어놓은 다이아몬드 반지 옆에 놓았다. 강지훈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거기에는 단 2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당신을 내 인생에서 지웁니다. 찾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그녀는 서씨 집안의 늙은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십 년간 집안을 위해 일해온 그는 유진의 아버지보다 그녀 자신에게 더 큰 충성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유진은 두둑한 현금을 건네며 자신을 서울역에 내려주고 오늘 일은 무덤까지 가져가 달라고 부탁했다. 노기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슬픈 눈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동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차는 서울을 빠져나갔다. 백미러를 통해 점점 작아지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유진은 지난 26해의 삶과 조용히 작별을 구했다. 서유진이라는 이름, 서린 아트센터 관장의 딸, 진성그룹의 약혼녀, 그 모든 껍데기를 벗어 던지는 순간이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오직 엄마라는 이름만이 남았다. 그녀가 선택한 곳은 남쪽의 항구 도시, 여수였다. 복잡한 서울을 떠나 잔잔한 바다를 보며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곳. KTX에서 내린 그녀는 택시를 타고 미리 알아봐둔 작은 오피스텔로 향했다. 화려한 평창동 저택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소박했지만 창문 너머로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아늑한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유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철저히 자신을 숨겼다. 이름도 바꾸고 외부와의 연락도 모두 끊었다. 그녀의 하루는 단순했다. 아침에 일어나 바닷가를 산책하고 뱃속 아이를 위해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고 외할머니가 남겨주신 투자 서적들을 다시 읽으며 시장의 흐름을 분석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주식, 그래프와 기업 분석 보고서들이 빼곡했다. 고요하고 단아한 외모 뒤에 숨겨져 있던 그녀의 진짜 재능이 서서히 발휘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자산을 이용해 몇몇 유망한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시작했다. 특히 진성그룹 같은 대기업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나 바이오테크 분야의 숨은 옥석들을 귀신같이 찾아냈다. 몇 달이 지났다. 유진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다. 입덧으로 고생하기도 했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약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뱃속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은 자신의 투자 활동을 좀 더 체계화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1인 투자 자문사를 설립했다. 거창한 사무실도 직원도 없었다. 여수의 작은 오피스텔이 사업의 시작점이었다. 회사 이름은 오라 캐피탈, 아우라 캐피털이라고 지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하는 힘. 그것이 그녀가 지향하는 바였다. 오라 캐피탈은 유령처럼 움직였다. 철저히 온라인과 비대면으로만 고객과 접촉했고 대표의 신원은 베일에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 실력만큼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오라 캐피탈의 자문을 받은 소규모 벤처 캐피탈들은 연이어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얼굴 없는 투자 규제에 대한 소문이 조심스럽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물론 그 누구도 그 규제가 몇 달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비운의 약혼녀 서유진 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폭풍 같았던 그 밤이 지나고 어느덧 계절이 바뀌었다. 가을의 문턱. 유진은 제법 불러온 배를 감싸 안고 창가에 섰다. 창밖의 여수 밤바다는 잔잔한 파도 소리와 함께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날의 굴욕감에 심장이 아려왔다. 하지만 이제 그 아픔은 더 이상 그녀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그 아픔은 단단한 굳은 살이 되어 그녀의 내면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댈 생각이 없었다. 자신의 아이와 스스로의 삶은 오직
자신의 힘으로 지켜낼 것이다. 유진은 자신의 배에 부드럽게 속삭였다. 아가야, 엄마랑 둘이서 잘 해낼 수 있지. 뱃속의 아이가 대답이라도 하듯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 작은 태동에 유진의 입가에 오랜만에 옅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폭풍은 지나갔다. 그리고 폐허가 된 그녀의 세상 위로 아주 느리지만 분명하게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물처럼 흐르는 시간 속에서 많은 것이 변했다. 서유진은 세상에서 완벽하게 증발했다. 그녀의 가족인 설인 아트센터 측에서는 실종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딸이 긴 유학을 떠났다고만 둘러댈 뿐. 그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묻지 않았다. 마치 대한민국 상류층 전체가 그녀의 존재를 잊기로 암묵적으로 합의라도 한 듯했다. 그 빈자리는 윤아린이 완벽하게 차지했다. 강지훈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녀는 화려하게 배우로 복귀했다. 진성그룹에 막대한 자본이 투자된 영화와 드라마의 주인공 자리는 언제나 그녀의 것이었다. 대중들은 4년 전 약혼식장의 스캔들을 까맣게 잊고 시련을 딛고 일어선 톱스타와 그녀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재벌 2세의 로맨스에 열광했다. 평창동의 대저택은 이제 명실상부한 윤아린의 성이 되었다. 그녀는 매일 밤 화려한 파티를 열었고 그녀의 SNS는 명품과 해외여행 사진으로 도배되었다. 표면적으로 그들은 서울에서 가장 빛나는 커플이었다. 강지훈은 과거에 놓쳤던 애틋한 사랑을 되찾았고 윤아린은 그토록 원했던 부와 명예를 모두 손에 넣었다. 완벽한 해피엔딩처럼 보였다. 하지만 굳게 닫힌 저택의 문 안에서 그들의 삶은 반짝이는 포장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썩어가고 있었다. 지훈 씨, 나 이 드레스 어때? 이번 칸 영화제 레드카펫에서 입으려고. 세상에 단 한 벌뿐이래. 하리는 거대한 드레스룸 거울 앞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오트쿠티르 드레스를 입어보며 말했다. 방 안에는 그녀가 단 한 번 입고 버린 옷들과 가방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4년 전 병실에서 가녀리게 울먹이던 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훈은 소파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잘 어울려. 정말 근데 목이 좀 허전한 것 같지 않아. 지난번에 봤던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으면 완벽할 텐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요구가 담겨 있었다. 지훈은 피곤한 한숨을 내쉬며 서류에서 눈을 뗐다. 하리나, 지난달에 사준 목걸이도 아직 한 번도 안 했잖아. 순간 하린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녀는 입고 있던 드레스를 거칠게 벗어 던지며 소리쳤다. 그거랑 이거랑 같아. 지금 나한테 돈 아깝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벌써 잊었어. 지훈 씨가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그 시궁창에서 혼자 울고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이제 와서 목걸이 하나 가지고 또 시작이었다. 지훈의 머릿속을 지끈거리게 만드는 그녀의 레퍼토리. 과거의 불행을 무기 삼아 버리는 감정적인 협박. 처음에는 죄책감과 연민에 그녀의 모든 투정을 받아주었지만 4년이 지난 지금은 그저 소모적인 다툼으로만 느껴질 뿐이었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 알았어. 내일 사람 보낼게. 결국 지훈은 항복했다. 그는 논쟁을 이어갈 힘이 없었다. 그의 이런 무기력한 태도는 하린을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사치를 넘어 진성그룹의 경영에까지 간섭하기 시작했다. 지훈 씨, 이번에 진성엔터에서 제작하는 영화 말이야. 내 친구 오우오우한테 작은 역할 하나만 주면 안 될까? 걔 연기 정말 잘하는데 기회가 없어서 그래. 진성건설에서 새로 짓는 백화점. VVIP 라운지 인테리어는 내가 아는 디자이너한테 맡기자. 내 이름으로 하면 싸게 해줄 거야. 그녀의 요구는 끝이 없었다. 지훈이 거절이라도 할라치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사랑하지 않는 거냐고 몰아붙였다. 지우는 그녀가 내세우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점점 질식할 것 같았다. 그가 꿈꿨던 사랑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밤늦게 서재에 홀로 앉아 있을 때면 지우는 문득 잊고 있던 다른 얼굴을 떠올리곤 했다. 서유진, 그녀는 어땠더라. 늘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결코 비어있지 않았다. 그녀는 할인처럼 화려한 보석을 탐내거나 시끄럽게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늦은 밤 서재에서 함께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미술관의 새로운 전시에 대해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곤 했다. 그녀와의 대화는 늘 편안했고 지적 자극을 주었다. 특히 그 마지막 날 밤 자신을 향해 쏘아보던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것을 당신 손으로 내버린 겁니다. 그 저주와도 같았던 예언. 당시에는 버림받은 여자의 칙이 어린 분노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할인과의 공허한 삶에 지쳐갈수록 그 말은 불길한 메아리가 되어 그의 뇌리를 맴돌았다. 그녀는 어디로 갔을까? 서씨 가문도 모른다고 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완벽한 증발이 오히려 지훈의 마음 한구석에 지워지지 않는 미세한 가시가 되어 박혔다. 그는 이것이 미련이나 후회라고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에 대한 찝찝함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성그룹에 진짜 문제가 터졌다. 진성그룹은 몇 년간 공들여온 신사업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다. 바로 차세대 바이오 기업인 셀바이오젠의 인수 합병건이었다. 이 인수는 진성의 미래 성장 동력을 책임질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고 지훈이 직접 모든 과정을 총괄하고 있었다. 인수는 거의 확정적이었다. 셀바이오젠 측과 긍정적인 교감이 오갔고 경쟁사도 마땅치 않았다. 그런데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 예기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다. 대표님, 긴급 보고입니다. 셀바이오젠 인수건에 경쟁사가 뛰어들었습니다. 김 비서가 다급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경쟁사 이 시점에 어디지? 그게 저희도 처음 들어보는 곳입니다. 오라 캐피탈이라는 신생투자 자문사입니다. 오라 캐피탈. 지훈은 그 이름을 처음 들어봤다. 그는 김 비서가 내민 보고서를 낚아챘다. 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오라 캐피탈은 유령 같은 회사였다. 실체도, 사무실도, 알려진 대표의 신원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자금력과 정보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들은 진성이 제시한 인수가보다 단 1%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셀바이오젠의 마음을 흔들었다. 마치 진성의 패를 모두 읽고 있다는 듯한 정확한 움직임이었다. 이런 듣도 보도 못한 놈들이 어디서 나타난 거야. 당장 뒷조사해봐. 대표가 누구고 자금 출처는 어딘지 샅샅이 파헤쳐. 지훈은 불같이 화를 냈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흠집이 생긴 것을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오라 캐피탈에 대해 알아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그 사이 오라 캐피탈은 더욱 대담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셀바이오젠의 핵심 연구원들을 더 나은 조건으로 스카우트하려 하거나 진성그룹의 약점을 파고드는 역제안을 내놓는 등 진성을 교묘하게 압박해왔다. 그들의 전략은 대기업의 방식처럼 거대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리한 칼날로 상대의 급소만을 정확히 노리는 것과 같았다. 지훈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위기감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기묘한 흥미를 느꼈다. 이 보이지 않는 상대는 분명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그날 밤 그는 또다시 서재에 홀로 앉아
오라 캐피탈에 대한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그들의 투자 스타일을 분석한 구절이 있었다. 극도로 신중하면서도 기회가 왔을 때는 망설임 없이 모든 것을 거는 대담함. 마치 체스 챔피언처럼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전략적 움직임.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과거, 서유진과 함께 체스를 두었던 어느 오후, 그녀는 언제나 조용하고 수비적인 플레이를 하다가도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허를 찌르는 공격으로 판을 뒤집곤 했다. 말도 안 돼.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터무니없는 상상을 지워버렸다. 그녀는 예술과 교양의 세계에 살던 여자였다.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비즈니스의 세계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4년간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의 세계에 안과 밖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중심에 어째서인지 자꾸만 잊었던 한 여자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셀바이오젠 인수전은 단순한 기업 사냥을 넘어 강지훈의 자존심이 걸린 전쟁으로 변모했다. 그는 진성그룹의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인수 가격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웬만한 중소기업의 1년 예산에 맞먹는 금액이었다. 이 정도의 물량 공세 앞에서라면 정체불명의 오라 캐피탈 따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오라 캐피탈의 대응은 그의 예상을 또다시 벗어났다. 그들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대신 전혀 다른 전장을 선택했다. 며칠 뒤 한 유력 경제지에 단독 기사가 실렸다. 단독 진성건설 5년 전 D지구 개발 사업 당시 환경 영향 평가서 조작 의혹. 기사는 파급력이 큰 한면 톱 기사가 아니었다. 경제 섹션 한 구석에 실린 아는 사람만 아는 작은 기사였다. 내용 또한 의혹 제기 수준에 그쳐 법적 문제로 비화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타이밍과 타겟이 너무나도 절묘했다. 친환경 신약 개발을 기치로 내건 셀바이오젠의 이사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학자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에게 진성그룹의 과거 환경 문제는 작지만 매우 찝찝한 오점이었다. 셀바이오젠 측에서 진성그룹에 해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고 인수협상은 잠정적으로 보류되었다. 이 계자식들이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신문을 구겨 내던졌다. 이것은 정당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었다. 명백한 비방이자 인신공격이었다. 돈으로 싸우는 대신 상대의 명예에 흠집을 내는 비열한 방식. 김 비서, 아직도 저놈들 정체 파악 못했어. 죄송합니다. 대표님, 그들은 철저히 점조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연락은 암호화된 메신저로만 이루어지고 자금 흐름 또한 여러 개의 해외 계좌를 통해 세탁되어 추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이란 말 집어치워 국내 최고의 정보팀을 두고 뭐 하는 거야.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반드시 그 쥐새끼 같은 대표놈 얼굴을 내 앞에 끌고 와. 지훈은 이성을 잃고 포효했다. 그는 수십 년간 비즈니스 세계에서 수많은 적들을 상대해왔지만 이처럼 실체 없이 자신을 농락하는 상대는 처음이었다.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분노는 그의 냉철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 그는 긴급 전략회의를 소집했다. 진성그룹의 핵심 브레인들이 모두 모였지만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오라 캐피탈리의 전략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마치 저희 그룹의 내부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것처럼 가장 아픈 곳만 골라서 찌릅니다. 전략기획팀장이 분석 자료를 띄우며 말했다. 단순히 정보력이 뛰어나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이건
저희의 의사결정 패턴, 심지어는 대표님의 성향까지 파악하고 있는 자의 소행입니다. 그 말에 지훈의 심장이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대표님의 성향, 자존심이 강하고 정면 돌파를 선호하며 압도적인 힘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자신의 스타일을 역이용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때 그의 뇌리에 다시 한번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체스판 앞에서 자신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단 한 수로 자신의 킹을 무너뜨리던 서유진의 차분한 얼굴. 아니야, 그녀일 리가 없어. 지훈은 또다시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이런 무자비한 세계를 감당할 여자가 아니었다. 게다가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일 자금과 네트워크를 그녀가 어떻게 손에 넣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자신의 의심이 그저 억측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같은 시각, 서울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여수의 한 오피스텔, 치열한 전쟁터와는 동떨어진 평화로운 공간에서 서유진은 4살배기 아들 서민준과 함께 그림책을 읽고 있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모자의 머리 위로 따스하게 쏟아졌다. 엄마, 사자는 왜 왕이야? 민준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물었다. 아이의 눈은 강지훈의 눈을 꼭 빼닮아 있었다. 가끔 그 눈을 볼 때면 유진의 마음 한구석이 시큰거렸지만 동시에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사자는 힘이 세고 용감하고 자기 가족을 잘 지켜주니까. 유진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대답했다. 그녀에게 이제 세상의 왕은 오직 이 작은 아이, 민준이뿐이었다. 아이가 낮잠에 든 후에야 유진은 자신의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갔다. 작은 방은 수많은 모니터와 데이터로 가득 찬 오라 캐피탈의 조용한 심장부였다. 진성그룹을 혼란에 빠뜨린 환경문제기사 유포는 그녀가 몇 달간 치밀하게 준비한 전략의 일부였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셀바이오젠이라는 뛰어난 기업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손에 넣기 위한 냉철한 비즈니스 행위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물려주고 싶었고 셀바이오젠은 그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초석이었다. 그때 암호화된 회선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와 함께 일하는 소수의 파트너 중 한 명인 최 변호사였다. SEO 대표님, 들으셨습니까? 진성그룹이 총력전을 선포했습니다. 국내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서 우리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이상은 너무 위험합니다. 최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유진의 목소리는 호수처럼 잔잔했다. 위험은 계산에 포함되어 있어요. 최 변호사님, 강지훈 씨는 사냥감을 몰 때 언제나 정면으로 달려들죠. 앞만 보고 달려들어서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게 그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그의 함정이에요. 그녀는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의 오만함, 그의 조급함, 그리고 그의 승부욕까지.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이용해 판을 짜고 있었다. 며칠 후 교착 상태에 빠진 셀바이오젠 이사회를 향해 오라 캐피탈 측에서 새로운 제안을 던졌다. 진성그룹과 오라 캐피탈, 양측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셀바이오젠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사회의 최종 결정을 받겠다. 이 소식을 들은 강지훈은 코웃음을 쳤다. 드디어 꼬리가 잡혔군. 쥐새끼가 제 발로 모습을 드러내겠다니. 그는 이 제안을 미끼라고 생각했다. 자신을 직접 상대할 만한 배짱과 능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과시하며 마지막 심리전을 걸어온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즉시 제안을 수락했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유령 사냥을 끝내고 감히 자신에게 덤벼든 놈의 정체를 만천해 공개할 기회였다. 그의 비서실과 정보팀은 축제 분위기였다.
마침내 보이지 않는 적의 목을 칠 수 있게 되었다. 대표님, 방금 셀바이오젠 측으로부터 확답을 받았습니다. 오라 캐피탈의 대표가 다음 주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겠다고 합니다. 김 비서의 보고에 지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이 도시의 왕이며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냥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자신이 사냥꾼이 아니라 거대한 덫 안으로 유인된 사냥감이라는 사실을 보이지 않던 경쟁자는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가장 극적이고 가장 파괴적인 방식으로 결전의 날이 밝았다. 셀바이오젠 본사 대회의실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D자 형태로 배치된 테이블에는 셀바이오젠의 이사회 임원들과 주요 주주들이 딱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한쪽 벽면에는 이번 인수전의 중요성을 증명하듯 소수정예의 언론사 기자들도 취재를 위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강지훈은 진성그룹의 대표 자격으로 회의실의 상석에 앉아 있었다. 완벽하게 다려진 최고급 수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 그리고 얼굴에 걸린 여유로운 미소까지. 그는 이 싸움의 승자가 이미 자신이라고 확신하는 포식자의 모습이었다. 그의 눈은 회의실 입구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곧 모습을 드러낼. 지난 몇 달간 자신을 괴롭혔던 유령을 직접 확인하고 짓밟아주기 위해 그는 아마도 월스트리트 출신의 탐욕스러운 펀드 매니저이거나 혹은 돈 냄새를 맡은 사채업자 같은 인물일 것이라 상상했다. 셀바이오젠의 의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그럼 지금부터 셀바이오젠의 미래가 걸린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진성그룹의 강지훈 대표님께서 잠시만요. 오라캐피탈 측의 대표께서 도착하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든 시선이 굳게 닫힌 회의실 문으로 동시에 쏠렸다. 강지훈은 의자의 등을 깊게 기댄 채 팔짱을 끼웠다.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사냥의 마지막 순간을 즐기는 사냥꾼처럼 끼익! 묵직한 소리와 함께 회의실 문이 양쪽으로 열렸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하지만 문 안으로 들어선 것은 그들이 예상했던 탐욕스러운 비즈니스맨이 아니었다. 가장 먼저 안으로 들어선 것은 작은 아이였다. 4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 고급스러운 작은 정장을 차려입은 아이는 처음 와보는 낯선 공간에 긴장한 듯 여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은 여자가 회의실의 환한 조명 아래로 온전히 모습을 드러낸 순간 회의실 곳곳에서 작게 터져 나오는 경악의 탄성들이 이어졌다. 세상에, 저 사람은 서린 아트센터의 서유진. 말도 안 돼. 강지훈 대표의 옛 약혼 여자나. 웅성거림이 바이러스처럼 번져나갔다. 강지훈은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했던 미소가 증발하고 그 자리에는 오직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혼란만이 남았다. 그의 세상이 통째로 뒤집히는 듯한 현기증이 일었다. 서유진이었다. 하지만 그가 알던 서유진이 아니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조용히 미소 짓던 여자는 그곳에 없었다. 그녀는 날카롭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 색의 팬츠 수트를 입고 있었다. 긴 머리는 목덜미가 드러나도록 단정하게 묶어 올렸고 얼굴에는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무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과거의 부드럽고 유약했던 분위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얼음 같은 이성을 가진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그녀의 존재감은 거대한 회의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장악했다. 유진은 수많은 사람들의 충격적인 시선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강지훈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정면, 셀바요젠의 의장만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또박또박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회의실 중앙을 가로질러 단상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가 멈춰 서자 시끄럽던 웅성거림도 잦아들었다. 유진은 의장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명료하게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안녕하십니까. 오라 캐피탈의 대표 서유진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라 캐피탈의 대표 서유진. 그 두 단어의 조합은 강지훈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는 듯한 충격을 주었다.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았던 보이지 않던 적이 바로 자신이 가장 비참하게 버렸던 그 여자였다는 사실. 4년 전 상처 입고 숨어버렸을 거라 여겼던 그녀가 자신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충격의 시작에 불과했다. 유진은 자신의 옆에 꼭 붙어 서 있는 아이를 부드럽게 앞으로 내세웠다. 모든 시선이 낯선 환경에 겁을 먹고 엄마의 다리 뒤로 숨으려는 아이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 아들 서민준입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제가 직접 데려와야 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강지훈의 시선은 기계적으로 아이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때까지 여자의 등장에 대한 충격으로 아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다. 아이는 낯선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강지훈과 아이의 눈이 마주쳤다. 순간 강지훈은 숨을 멈췄다. 시간이, 공간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정지했다. 아이의 눈, 자신의 눈과 너무나도 똑 닮아 있었다. 눈의 모양, 짙은 눈동자의 색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고집스러워 보이는 빛까지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는 것 같은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다. 차가운 무언가가 그의 등골을 타고 기어 올라왔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개의 퍼즐 조각이 미친 듯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사라졌던 4년 전,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4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시간.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의 이성은 필사적으로 부정했지만 심장은 이미 끔찍한 진실을 향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베일이 벗겨졌다. 그리고 그 너머에서 드러난 진실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었다. 비즈니스 전쟁의 승패 따위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 자신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의 폭풍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셀바이오젠 주주총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유진의 충격적인 등장과 그녀의 아들 서민준의 존재는 M&A라는 본래의 의제를 집어삼킬 만큼 거대한 폭풍이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고 주주들은 강지훈과 서유진 그리고 그들 사이의 선아이를 번갈아 보며 경악과 혼란에 찬 수군거림을 멈추지 못했다.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 강지훈은 모든 기능이 정지된 기계처럼 멈춰 서 있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자신과 똑 닮은 눈을 한 아이의 얼굴만이 가득 차 있었다. 프레젠테이션이고 인수합병이고 모든 것이 의미를 잃었다. 반면 이 모든 혼돈을 야기한 서유진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자신이 창조한 폭풍 속에서 유일하게 고요한 섬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의 소동을 원치 않는다는 듯 대기하고 있던 최 변호사에게 민준을 맡겨 회의실 밖으로 내보냈다. 아이를 언론의 관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였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셀바이오젠 이사회 및 주주 여러분, 오라캐피탈 대표 서유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고 그녀의 발표는 완벽했다. 그녀는 진성그룹이 제시한 거대하고 문어발식인 사업계획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오라캐피탈의 자본과 셀바이오젠의 기술력을 결합한 훨씬 더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복수심에 불타는 옛 약혼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보다 뛰어난 사업 전략가였다. 결국 강지훈은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김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회의실을 빠져나와야 했다. 사실상의 기권파에 1차전은 서유진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이날의 사건은 삽시간에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나갔다. 돌아온 서유진, 아들과 함께 강지훈에게 방역, 진성그룹 후계자, 옛 약혼녀에게 처참한 패배. 다음 날 진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전쟁은 이제 셀바이오젠이라는 하나의 성을 넘어 진성그룹의 왕좌 자체를 위협하는 전면전으로 확대되었다. 유진의 공격은 무자비할 정도로 정교했다. 그녀는 과거 약혼녀 시절 조용히 지켜보며 파악했던 진성그룹의 내부 구조와 약점을 10분 활용했다. 무리한 차입으로 진행되던 진성건설의 해외 프로젝트에 자금 압박을 가하고 주식시장에서는 진성의 움직임을 한 발 앞서 예측하여 교란했다. 심지어는 진성의 핵심 연구 인력들을 더 나은 조건으로 스카우트하기까지 했다. 강지훈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서민준의 존재에 대한 충격으로 그의 이성은 마비된 상태였다. 그는 유진의 모든 공격에 감정적으로 반응했고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그의 그런 반응은 언제나 유진이 파놓은 함정으로 그를 이끌었다. 평창동 대저택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살얼음판 같았다. 유나리는 불안과 공포에 미쳐 날뛰고 있었다. 뉴스와 신문은 온통 서유진 이야기뿐이었다. 4년 전 자신이 비웃으며 내쫓았던 여자가 이제는 자신을 끌어내릴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여왕이 되어 돌아왔다. 지훈 씨,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당장 그 여자 회사. 세무조사든 뭐든 해서 감옥에 쳐넣어버려. 어떻게든 그 여자를 짓밟아야 할 거 아니야. 하리는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하지만 지훈은 텅 빈 눈으로 위스키 잔만 바라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무기력한 모습에 하린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설마 아직도 저 여자한테 마음이 있는 거 아냐? 그러니까 이렇게 당하고만 있는 거잖아. 그 애가 정말 당신 애라도 된다는 거야.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지훈의 신경을 찔렀다. 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벽에 위스키 잔을 던져버렸다. 닥쳐. 쨍그랑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지훈의 절규가 터져 나왔다. 그는 할인을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넌 그냥 가만히 있어. 내 일이야. 지훈이 자신에게 처음으로 보인 싸늘한 분노에 할인은 겁에 질렸다. 그리고 동시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지훈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자신이 직접 나서야 했다. 그녀는 비열한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먼저 연예계 인맥을 이용해 서유진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렸다. 서유진이 사실은 해외의 검은 돈과 손을 잡았다. 아들을 비즈니스에 이용하는 비정한 엄마다 같은 저급한 소문들이 증권가 찌라시를 통해 유포되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하리는 더욱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다. 그녀는 몰래 진성그룹의 오랜 라이벌이었던 태영그룹의 오너 2세에게 접촉했다. 그리고 진성그룹이 비밀리에 추진 중이던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 정보를 흘렸다. 태영이 진성의 뒤통수를 쳐준다면 정신없는 지훈이 서유진에게 신경 쓸 틈이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질투와 불안감에 눈이 먼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짓이 단순한 방해 공작이 아닌 회사의 존립을 뒤흔드는 명백한 기업 스파이 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쏟아지는 악성 루머에도 서유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해명 대신 오라 캐피탈의 압도적인 실적으로 모든 것을 증명했다.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대응은 오히려 윤아린의 공격을 유치한 질투극으로 전락시켰다. 그러던 중 그녀는 시장에서 이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태영그룹이 비정상적인 규모로 반도체 관련 주식을 매집하고 있었고 그 시점은 진성의 투자 계획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와 맞물렸다. 그녀의 예리한 분석력은 진성그룹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했다. 하지만 그 배신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이 정보를 기록해 두었다. 그날 밤 강지훈은 텅 빈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회사는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에 빠져 있었다. 사방이 적이었고 탈출구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민준이라는 아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컴퓨터 화면에 주주총회 날 찍힌 아이의 사진을 띄웠다. 웃음기 하나 없는, 하지만 자신을 똑 닮은 그 얼굴을 보고 있자니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만약 정말 내 아이라면 나는 지난 4년간 무엇을 한 것인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고 자신의 가장 충실한 신복인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비서, 알아볼 게 있어. 지훈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잠겨 있었다. 4년 전 서유진 씨의 행적, 그리고 서민준이라는 아이에 대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알아봐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실을 알아내야겠어. 그것은 패배를 직감한 남자의 마지막 몸부림이자 뒤늦게 진실을 향해 나아가려는 한 남자의 첫걸음이었다. 강지훈의 명령이 떨어진 순간 진성그룹의 그림자라고 불리는 정보팀과 김비서의 직속팀이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그룹의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해온 그들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조사는 두 개의 축으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하나는 서유진의 지난 4년을, 다른 하나는 태영그룹으로의 정보 유출 경로를 추적하는 것이었다. 결과는 예상보다 빨리 나오기 시작했다. 서유진의 흔적을 쫓던 팀은 그녀가 4년 전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여수로 향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녀는 여수의 한적한 동네에서 조용히 살았고 그곳에서 아들 서민준을 출산했다. 병원 기록에 따르면 아이가 태어난 시점은 그녀가 서울을 떠난 지 약 8개월 후. 모든 정황이 강지훈의 끔찍한 의심을 사실로 못 받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정보 유출을 추적하던 팀에서도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대표님, 김 비서가 굳은 얼굴로 집무실에 들어와 얇은 보고서 한 부를 내밀었다. 태영그룹 측과 통신한 대포폰의 발신지를 추적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의 통화 기록 대부분이 청담동의 한 명품 편집숍과 평창동 자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강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평창동 자택. 그곳에 사는 사람은 자신과 윤아린, 그리고 고용인들 뿐이었다. 통화가 이루어진 시각에 윤아린 씨가 해당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 또한 동선 추적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태영 측의 자금으로 추정되는 돈이 윤아린 씨의 개인 비서 계좌로 입금된 내역입니다. 보고서에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통화 기록, 위치 정보, 그리고 돈이 오간 흔적까지. 강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넘겼다.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여자가 자신을 가장 완벽하게 배신했다는 사실. 그녀는 사랑을 갈구하는 비련의 여주인공이 아니었다. 그의 등 뒤에 칼을 꽂은 탐욕스러운 기생충일 뿐이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가 치밀었지만 기이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허탈할 뿐이었다. 윤아린에 대한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메말라 버렸는지도 모른다. 진짜 고통은 그 다음에 찾아왔다. 그리고 대표님 김 비서가 망설이며 또 다른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병원 로고가 찍힌 두툼한 대봉투였다. 요청하신 친자 확인 검사 결과입니다. 올 것이 왔다고. 지우는 생각했다. 그는 지난 며칠간 이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지옥과도 같았다. 김 비서는 몰래 여수까지 사람을 보내 서민준이 유치원에서 사용한 칫솔을 확보해왔다. 그리고 그의 유전자 정보와 대조했다. 지훈의 손이 봉투를 향해 아주 느리게 움직였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이 얇은 종이 한 장이 그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터였다. 그는 봉투를 찢고 안에 서류를 꺼내 들었다. 수많은 전문 용어와 데이터들 사이로 그의 눈은 오직 마지막 한 줄의 문장만을 향해 있었다. 검체 강지훈과 검체 서민준은 부자관계가 성립할 확률이 99.9999%로 친부관계로 판단됨. 세상이 무너졌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듯 쓰러졌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에서 이명이 울렸다. 서류가 그의 힘없는 손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아들이었다. 서민준은 그의 아들이었다. 그 순간 과거의 모든 기억들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의 심장을 헤집었다. 4년 전 그 밤 차갑게 반지를 빼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던 유진의 모습. 그때 그녀는 이미 뱃속에 자신의 아이를 품고 있었다. 혼자서 그 모든 굴욕과 절망을 끌어안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그녀를 차갑다고 생각했을 때 그녀는 엄마로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만 했던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것을 당신 손으로 내버린 겁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저주처럼 뇌리를 맴돌았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팩트였다. 그는 정말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제 손으로 쓰레기처럼 내버렸다. 자신이 윤아린의 거짓 눈물에 속아 공허한 4년을 보내는 동안 서유진은 홀로 입덧을 하고 배가 불러오는 고통을 견디고 아이를 낳고 그 작은 생명을 키워냈다. 아들이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순간, 아들이 첫 걸음마를 떼던 순간, 아들이 아파서 밤새 울었을 그 모든 순간에 그는 없었다. 그는 아들의 존재조차 모른 채 배신자의 곁에서 껍데기뿐인 삶을 살고 있었다. 지훈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았지만 그는 울 자격조차 없었다. 윤아린에 대한 분노는 이미 중요하지 않았다. 그것을 뛰어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와 파괴적인 후회가 온몸을 잠식했다. 그는 모든 것을 망쳤다. 자신의 어리석은 과거에 대한 집착이 한 여자의 인생과 자신의 아들의 4년을 앗아갔다. 되돌릴 수 없는 실수,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지우는 어두운 집무실에 홀로 앉아 바닥에 떨어진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리고 완성된 그림은 지옥도 그 자체였다. 그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한 지독한 후회의 서막이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다음 날 진성그룹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오라캐피탈과 태영그룹의 양면 공격으로 회사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한 상황. 이사들은 강지훈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과 불안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섰다. 모두가 놀랐다. 며칠 사이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얼굴은 수척해졌지만 과거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무겁고 차가운 침착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위험할 정도로 고요했다.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그룹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우는 서두 없이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원인 중 하나는 우리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눌러 회의실 정면에 대형 스크린을 켰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윤아린의 얼굴 사진과 함께 그녀가 태영그룹 측과 나눈 통화 기록, 자금이 오간 내역, 그리고 그녀의 동선이 담긴 증거 자료들이었다.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윤아린 씨는 지난 수개월간 그룹의 핵심 기밀 정보를 경쟁사인 태영그룹에 유출해왔습니다.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고 이는 명백한 업무상 배임 및 산업 스파이 행위에 해당합니다. 지우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사실을 나열했다. 저는 어제부로 윤아린 씨를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룹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 또한 청구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적인 관계에 대한 변명이 아니었다. 그룹의 대표로서 내리는 냉혹한 단죄의 선언이었다.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실수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도려내는 공개적인 처형식이었다. 시끄럽던 이사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다. 강지훈의 단호한 결단력 앞에서 더 이상 그의 리더십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날 오후 윤아린은 평창동 저택에서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입은 명품 드레스가 구겨지는 것도 모른 채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발악했다. 지훈 씨,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누군데,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하지만 저택을 나서던 지훈은 단 한 번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내부의 적을 정리한 후 지훈은 곧바로 여수로 향했다. 비서도 운전기사도 없이 오직 혼자였다. 진성그룹의 대표가 아닌 서민준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서유진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한 남자로서 그는 수소문 끝에 유진이 사는 소박한 오피스텔 건물을 찾아냈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몇 시간이고 건물 입구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까?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자신이 저지른 4년의 공백과 상처를 메울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해질 무렵 오피스텔 입구로 유진과 민준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두 사람은 근처 바닷가를 산책하고 돌아오는 길인 듯했다. 민준이는 엄마 손을 잡고 오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종알종알 이야기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런 아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평화로운 그림이었다. 자신이 감히 끼어들 수 없는 성스러운 그들만의 세상.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지훈의 심장은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다. 그는 채소 내려 두 사람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낯선 남자의 등장에 민준이는 겁을 먹고 유진의 등 뒤로 숨었다. 유진의 얼굴에서 모든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가면이 씌워졌다. 지훈은 그녀의 몇 걸음 앞에서 멈춰 섰다. 그는 차마 그녀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토록 비참하고 진실된 자세를 취하는 순간이었다. 미안합니다. 유진 씨,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내가 모든 걸 망쳤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변명도 이유도 없었다. 오직 순수한 사죄였다.
그는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이었다. 제발 민준이 아빠로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줘. 당신을 되찾겠다는 욕심 같은 게 아니야. 그냥 아들 옆에서 내가 저지른 죄를 평생 갚으면서 살게만 해줘. 그는 애원했다. 오만했던 총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후회로 가득 찬 한 남자가 있을 뿐이었다. 유진은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이기호에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스쳤다. 당신이 말하는 기회라는 건 당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이기심일 뿐이에요. 강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잔인할 정도로 이성적이었다. 지난 4년, 나는 내 아들을 위해 세상을 만들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의 거짓말, 배신, 암투가 없는 조용하고 안전한 세상.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이 우리 세상에 들어오겠다고 당신이 발을 들이는 순간 이 모든 평화는 깨져버릴 거예요. 기자들이 몰려들 거고 당신의 적들이 내 아들을 이용하려 들 거고 민준이는 원치 않는 상속전쟁의 중심에 서게 되겠죠.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어미 맹수처럼 아들을 지키려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내 아들의 세상은 당신 같은 사람들로부터 안전해야 해요. 당신은 민준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일지는 몰라도 아빠가 될 자격은 없어요. 그녀의 말이 비수처럼 지훈의 심장에 박혔다. 4년 전에 당신 손으로 그 자격을 버렸으니까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것은 최후 통첩이었다. 복수가 아닌 모성의 이름으로 내려진 냉정한 선고였다. 유진은 민준의 손을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굳게 닫히는 현관문이 지훈과 그들 사이의 세상을 영원히 갈라놓는 것처럼 보였다. 지훈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아 어둠이 내려앉는 거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용서를 구하러 왔지만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만을 확인했을 뿐이었다. 여수에서의 밤은 강지훈에게 영원히 끝나지 않을 형벌과도 같았다. 그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가 해안에 부딪혔다 부서지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무너진 심장이 내는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서유진의 마지막 말은 그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새겨졌다. 당신은 아빠가 될 자격이 없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다. 그는 자격이 없었다. 다음날 서울로 돌아온 강지훈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죽어버린 듯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강철 같은 기계가 되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셀바이오젠 인수전에서 공식적으로 철수하는 것이었다. 그는 서유진의 오라캐피탈 측과 셀바이오젠 이사회에 진성그룹은 셀바이오젠 인수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조건 없는 깨끗한 패배 인정이었다. 그의 자존심 따위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의 아들을 지키려는 그녀의 전쟁이었고 그는 더 이상 그 전쟁의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됐다. 대신 그는 자신의 모든 분노와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돌렸다. 바로 윤아린과 손을 잡고 그룹의 등에 칼을 꽂은 태영그룹이었다. 그는 윤아린의 배신에 대한 증거를 이용해 태영그룹을 상대로 법적 그리고 시장에서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그의 공격은 무자비하고 치밀했다. 과거의 오만함이 아닌 잃을 것이 없는 자의 처절함이 담겨 있었다. 몇 달간의 지리한 싸움 끝에 태영그룹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백기를 들었다. 진성그룹은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강지훈은 회사를 구해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얼굴에서 승자의 기쁨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그저 텅 빈 왕좌를 지키는 유령 같은 왕일 뿐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서유진은 마침내 셀바이오젠을
성공적으로 인수했다. 그녀는 오라 캐피탈과 셀바이오젠을 합병하여 바이오테크 업계의 신성으로 떠오른 거대 기업 아우라젠을 출범시켰다. 그녀는 여수를 떠나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판교에 새로운 본사를 세웠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강지훈의 옛 약혼녀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여성 CEO 중 한 명으로 불렸다. 윤아리는 기업 스파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었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톱스타는 이제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범죄자가 되었다. 강지훈과 서유진은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는 변호사를 통한 몇 차례의 서류만이 오갔을 뿐이다. 지훈은 민준의 미래를 위해 제3자를 통해 관리되는 거액의 신탁펀드를 익명으로 조성했다. 그가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유진은 그 돈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것은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신 그녀는 그에게 단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평생 민준이 앞에 나타나지 말 것, 아버지라고 불릴 생각을 하지 말 것. 지훈은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는 추억과 상처가 가득한 평창동 저택을 팔아버렸다. 대신 회사 근처에 가구 하나 없이 텅 빈 펜트하우스로 거처를 옮겼다. 그의 삶은 일, 그리고 고독뿐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유배시켰다. 돈과 권력이라는 거대한 감옥 안에. 그로부터 2년이 더 흘렀다. 맑게 갠 어느 가을날 오후, 진성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대표 집무실. 강지훈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집무실은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왕의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싸늘한 정막만이 감돌았다. 그의 시선은 회사 건너편에 있는 공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곳에 서유진과 이제는 제법 자라 6살이 된 민준이가 있었다. 민준이는 작은 두발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몇 번이나 넘어지면서도 까르르 웃으며 다시 일어섰다. 유진은 그런 아들의 뒤를 따라 뛰며 따뜻하고 행복한 미소로 아들을 응원하고 있었다. 민준아, 잘한다. 조금만 더. 유진의 목소리는 여기까지 들리지 않았지만 지훈은 그녀의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다. 엄마와 아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풍경. 지훈은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그의 뜨거운 심장을 식혀주는 것 같았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권력, 평생 쓰고도 남을 돈. 하지만 그는 지금 저 평범하고 따스한 행복을 가질 수 없었다. 단 몇백 미터의 거리. 하지만 결코 건널 수 없는 강. 그는 그저 이렇게 유리창 너머로 자신의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이 허락될 뿐이었다. 아들이 넘어졌다 일어서는 모습에, 그가 첫 페달을 밟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에 그의 심장은 기쁨과 동시에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저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다.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싶었다. 아빠라고 단 한 번만이라도 불려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그것이 그가 받아야 할 형벌이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고 유진은 민준의 손을 잡고 공원을 떠났다. 두 사람의 행복한 뒷모습이 인파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훈은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침내 그는 유리창에서 몸을 돌렸다. 노을빛이 그의 등 뒤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텅 빈 집무실 안. 거대한 왕국을 가졌지만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왕국은 안전했다. 하지만 왕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타빗당했다. 그것이 그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치러야 할 평생에 걸친 후회의 대가였다.